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일단 센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공론하는 시간 앵커 전성시대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성시대인데 왜 양지열 변호사가 나왔냐.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MBC 시선집중 앵커 아니었습니까? 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그래도 앵커는 했었죠. 앵커입니다. 오래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뭔 말입니까? 처음에 그거 하게 될 때 저랑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 달 예상했잖아요. 한 달. 그렇죠. 보름에서 한 달. 보름 예상했는데 자꾸 일주일만 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정식은 아니었고 일종의 미생이었던 거죠. 아니, 워너비. 그래, 어쨌든 언제까지 했었죠?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 그러니까요. 했었죠. 4월 초까지. 예. 어쨌든 그 양지열 변호사 때문에 MBC 시선집중 지금 반열에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는 안 하시고 남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말을 만들어내신 건 아니죠? 예, 맞아요. 갑자기 눈치 빠르시는군요. 네, 만들어내구나. 예. 자, 오늘 양지열 변호사 그 모양새를 보니까요. 상당히 땀을 좀 흘리신 것 같은데. 지금 세수하고 왔는데요. 그랬어. 세수를 했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거예요. 어디서 또 걸어오셔서 땀을 흘리셨나? 지금 너무 덥거든요. 이름이 제가 요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이런 지 처음인데 지열. 앞에서 두 개 부르면 양지라서 덥고 뒤에서 두 개 부르면 지열이라서 싫다고 가까이도 오지 말아요 사람들이. 네.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이런 더위는 진짜 처음 느껴봐요. 네.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 딸은 가장 기본적인 옷만 걸치고 집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월화수 3일 동안 강원도 평창을 갔었거든요. 근데 평창 산골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 확실히 나무 많고 물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3일 동안 문 닫고 선풍기 끄고 이불 덮고 잤어요. 밤에 추워요, 진짜. 그러니까 강릉 계신 분들이 그 대관령 쪽에 이쪽으로 그 피난을 오셔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 네. 캠핑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아예 한 달 정도는 작정하러 오셔서 캠핑카 같은 거 빌려서 출퇴근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을 회관에다가 에어컨 틀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텐트 쳐준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못 주무셔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또 각 금융 지점에서 우리 은행으로 오셔서 네. 투기 시시라고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은행들이 원래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아예 개방을 해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는 무더위 쉼터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실 어렸을 때는 은행이 제일 시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에어컨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은행 가면 되게 시원했는데 맞아요. 가서 있자니 눈치 보였는데 네. 이제는 아예 은행들이 개방을 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 말은 좀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고객님 무더위 쉼터에서 편히 쉬십시오 해서 고객님도 뺐으면 좋겠어요. 왠지 고객이 아니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쵸. 역시 너무 안 하는가? 아니, 예. 그래서 제가 그 폭염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정부도 이제는 뭐 재난에 준한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재난에 준하는 게 아니고 재난 같아요. 재난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재난 및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기준을 그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재난이라고 분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거는 뭐 홍수도 있고 뭐 소행성의 추락 이런 것들도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기존의 더위는 아니 준비하면 더위는 그냥 막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는 없었던 건데 이 정도 폭염이면은 야 이거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재난안전관리부 기본법에 폭염을 넣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너무 더운 지역에 국가 예산을 공식적으로 투입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들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뭐 산업에 뭐 지장이 생긴다 이런 것들 국가지원금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그렇죠. 이게 겨울에 난방은 그 복지제도가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근데 지금 여름에 냉방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름에 폭염 질환으로 사망자까지 생겼으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꼭 그 경제적, 사회적 소외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름 한철만 이 전기요금을 조금 낮춰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만 안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2006년에 이미 한나라당 시절에 이성건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성건 의원이 기자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발의를 해도 더위가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참고 자료도 없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솔직히 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법안을 만들어낸다 그러고 정부도 대책을 만들어 지금도 여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정부 대책이 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누진세를 7, 8월에 한해서라도 좀 감해달라는 그렇죠. 청원이 올라왔었고 근데 그런 청원이 나오자마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 쪽에서는 사실 누진세를 2016년 12월에 한번 개편을 했거든요. 3단계로.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또 바꾸긴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법 바꾸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지는 해달라고 부탁은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어쨌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네.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이현경 의원 말처럼 더위 가시면. 이제 서서히 시원해지면 없던 일 됐다가 내년에 또 우리 그 뭐지 어떡하냐 또 이럴까 봐 걱정돼서. 아니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정부에서 그 이제 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느냐에 대해 좀 따져보면 정부에서는 폭염 기준이나 피해 지원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왜 법은 항상 뭐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염하고 사망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할 수 없다. 이런 항변을 좀 거세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더 좀 자세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밀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등한히 한 거죠. 그래서 태그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 달듯이 추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덥대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만 추적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금세 입안할 것 그건 같은데.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었으면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밤에 25도 이상이면 열대야고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고 그게 며칠인지는 명확하게 기상청에서 분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으로 되는데 그리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회의원분들도 되게 바쁘잖아요. 예. 여기저기 다니면 그분들 더운 거 아실 텐데. 긴 소매 입고 다니니까 특히나 더운 거 많이 그러니까. 알죠. 그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아, 맞다. 시원한 차. 아, 그래요? 예. 그 차, 이렇게 미리 또 시원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내려서 다시 이제 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시원하거든요. 아니, 민원인들 만날 때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 정면승부 같은 데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만 리마인드 시켜주면 제 생각에 법안 돼요. 그럼 이 법안 말고 이 누진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전에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전 입장이 그런 거예요. 2016년 12월에 바꿨기 때문에 이제 겨울 여름 한 번씩밖에 못 지내봤다. 뭔가 우리로서도 좀 누기가 좀 잡혀야지 그걸 또 바꾼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기본적인 입장은 또 무엇보다 이제 지금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를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전력이 폭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업용으로 돌려놨던 전기를 다시 가정용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되사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 누진세만 없애게 될 경우에 한전에 어떻게 보면 뭐 수입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확 줄어든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산업용은 그렇게 싸게 주고 가정용은 비싸게 받으니까. 예,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그렇지. 표정이 굉장히 저는 이제 지금 제도가 그렇다는 걸 설명드린 거지 제가 아니, 그렇게 그리고 한 건 누진제를 아니에요. 없애면 어쨌든 그만큼의 이제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최저계층에 있는 요금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빈곤계층이거나 취약층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없애는 것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사실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이 폭염소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네. 그 두 분이서 지금 살고 계신데 한 달 정도 살 계획인가요 지금? 예, 보름 정도 사셨고요. 이제 보름 남았대요. 네, 보름. 때를 좀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제 생각엔 때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주먹은 확실히 맞죠. 아니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겠지. 네, 그랬대요. 근데 첫날은 들어갈 때 설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설렜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만나봤습니까? 네, 예. 오늘 옥탑방 갔다 왔는데요. 예. 에어컨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수제
수제 에어컨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저 오늘 가서 해볼 건데 왜 생선 같은 거 배달할 때 스티로폼 박스 오잖아요. 거길 한쪽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선풍기 요즘 많이들 쓰시는데 그걸 꽂고 안에 얼음을 넣고 그 바깥쪽에 나오는 데다가 그 테이크아웃 커피컵 있잖아요. 플라스틱컵 두 개를 연결하니까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 지지자가 선물해 준 거라고. 네, 만들어서 보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제 에어컨 선풍기는 누가 선물하셔서 있고 가자마자 그거 자랑하시더라고요. 아까 밖에서 대통령이 선물하신 스튜디오 밖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진 찍어 오신 걸 보여줬거든요. 이영경 앵커가 전망이 거의 너무 좋아요. 스카이라운지급이던데요. 네. 옥탑방. 네,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근데 덥긴 더운가 봐요. 저희 그 함께 일하는 비서관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 저희가 비서관들은 뭔지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민박 치면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확실한 건 3kg 빠집니다. 하룻밤 주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방한 온도 기본 37, 8도 된대요. 거기 박원순 시장이 쓰시는 흰색, 검정색 두 켤레의 고무신이 있는데 고무신 온도를 측정해봤대요. 밖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기본 45도. 45도. 41도. 화상 그러면 그 비서관 분들도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잠도 거기서 자야 돼요? 네. 왜요? 시장님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래 시장님 생각이 확실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인터뷰하는데 제일 많이 한 말이 공무원들 다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시고 또 하나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는 동영상 중에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 거기서 자나 안 자나 감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되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집에 가시고 어떤 모 기자분은 옥탑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그 앞에 계신대요. 그래서 불이 꺼져야 집에 가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들어보면 여러 명 고생시키는 것도 같기도 한데 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님 거기 계시는 바람에 동네가 좀 너무 시끄러워졌다 시위하는 사람도 계속 있고 그런 얘기도 맞아요? 가서 네,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들 오시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민원인들도 매일 줄을 서세요. 그리고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강서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실제로 사인 받으러도 오시고 사인을 계속 안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찾아왔대요. 초등학생이랑 엄마랑. 그래서 사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 되게 많아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사인을 되게 멋지게 잘하시거든요. 글씨가 아주 명필이세요. 저도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보수언론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쇼다. 네. 쇼 좀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태경 의원이 쇼다 그랬더니 이런 걸 여기 와서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던데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하태경 의원한테 여기 한 달 살아보라고 추천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정치인은 자기 하나로 됐다고 그러셨어요. 예전 차명진 의원이 최저임금으로 하루 살아보기 이런 거 그때 했다가 그거 했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도 하루 동안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문 하나 가지고 뭐 여가생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했었죠. 꼴랑 하루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날마다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비난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겪겠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되게 많은 거를 체험하고 계신 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기가 사실 덥기도 한데요. 동네가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전부 다 오르막길이어서 사실은 겨울도 사실 걱정인 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걸어 다니는 게 좀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실제로 만나봐야지 알거든요. 어른들은 사실 무릎이 진짜 힘들죠. 예, 고지대에 사시기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목이 있고 또 거기 이제 어른들이 못 주무시는 거 너무 더워가지고. 네. 9788님이 시장님은 시청에 출근 안 하세요?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박 시장이 왜 시청에 출근 안 하고 거기 계십니까? 거기가 시청 집무실 본인이 계시는 곳이 시청 집무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어려움 생활 한번 해보겠다 옥탑방에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선풍기 잘 있습니다. SNS에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먼저 자랑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지자분들이 정말 기발한 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요즘 죽부인 말고 페트병에다 얼음 얼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타월을 싸갖고 안고 자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고 가보니까
뭐 많이 만들어서 이것저것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는 제가 월세가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옥탑방 월세가 200이면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되게 비싼 건데. 200? 지금 200이라고요? 예, 200이에요. 근데 거기는 월세가. 이제 단기 임대차를 하는 바람에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길게 내줘야 되는데 한 달만 내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보증금 없이. 원래는 100만 원 정도 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옥탑방 굉장히 월세가 비싸네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200만 원어치 내고 2조 아끼면 더 싼 거 아니냐고. 돈 200에 보지 말고 마지막 날 이제 끝나시는 날 새로운 것들 이제 브리핑을 하실 건가 봐요. 그때 2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난이 여사도 만나봤어요? 네? 강난이 여사도? 악난이 여사는 안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막 자랑하셨어요. 헤어스타일 멋있어지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매일 아침 해줍니다. 머리숱이 좀 늘으신 것 같은. 누르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비결이 뭐라고?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머리 숱에. 근데 뭐 야당들이 뭐 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쇼가 진짜 나쁜 의미의 쇼인지 진짜 의미인지는 왜 카메라 꺼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앞에서 정면으로 찍는 카메라가 있고 사실 이면에 뒤에서 시민들이 보는 카메라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잘못 봤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좀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전복죽을 배달해서 드시니까 호화로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과 달리 요즘은 전복죽이 사실 그냥 편의점에서도 팔고 그냥 평범한 음식이 됐잖아요. 전복 자체도 굉장히 값이 떨어져서 완도 주민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더 느낌이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 오늘 게스트인데 뭐 진행하러 오셨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저 이거 하라고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조용히 있을까요, 그러면? 네. 자, 이거 마무리가 그 자리가 별로 안 좋은가 여쭤볼게요. 봐요. 저 자리가 박정진 앵커 갔던 자리예요. 네. 예. 그 자리에 앉으면 꼭 그 자리가 탐이 나나 봐요. 그 시선이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저는 안 됩니다. 예. 제가 나갈 때도 제 뒤통수에 대고 저희 집에 있는 양반이 쇼인지 아닌지 가서 잘 감별해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쇼면 어떠냐 싶어요. 쇼면 어떠냐. 가서 좋은 결과만 가져올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대권 가도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좋은 정책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쇼가 아닌 것 같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뭘 할 건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거기서 얻은 걸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저는 그걸 봐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준비했는데 폭염하고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두 분은 학력고사 세대입니까? 양지열 변호사는 당연히 학력고사. 당연히 학력고사 세대일 거고. 그건 좀 공개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자꾸 그런 걸 세월을. 이미 얼굴이 공개됐는데 개인정보 보호해주세요. 예. 네. 네, 학력고사 세대 또 다음에 이제 수능 세대죠. 네, 전 수능 1세대입니다. 1세대. 시험 2번 친. 그 1세대 말하지 말고 그냥 수능 세대입니다 하면. 1세대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 그 수능을 2번 봤어요. 다음부터는 수능을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아, 수능 2번 딱 한 첫 번 번만.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세대라고 합니다. 94년에만. 아, 그럼 두 개 친 거에서 좋은 걸로. 잘한 네. 걸로. 근데 그게 문제 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한 번을 바꿨는데 네. 그리고 쭉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개편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많고 뭐 설왕설래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편안은 그 시민단체 위원회들이 그 토론해가지고 만든 수기 결과로 나온 거죠 이게. 네. 공론화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 별 점수 차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네. 공론화 결과로 하나로 모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의견을. 네. 그래서 1, 2, 3, 4 4개의 의제가 있는데 1안과 2안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내용은 다른 거고. 네. 그래 지금 좀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교육부가 이 시민참여단에 떠넘겼는 것을 시민참여단이 다시 교육부로 떠넘기고 이런 거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뭐 그런 지적도 뭐 예.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 교육 문제만큼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분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굉장히 차라리 학력고사 때가 나았다라는 쪽에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조희연 교육감만 해도
학력고사처럼 한 번에 시험 쳐가지고 그렇게 단편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을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하신 1, 2, 3, 4 중에서도요. 그 두 가지 입장에 딱 상충을 하는 것 같아요. 시험 깔끔하게 봐서 그걸 중심으로 보자는 쪽 한쪽은 그럴 게 아니다. 그런 걸로만 시험 쳐서 아이들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쪽인데 글쎄요. 저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아이들을 고3 아이와 그 대학을 막 보낸 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의견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원래 재능이 뛰어난 거니까 걔들 따로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학생들 따로 할 수 있는 지금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특목고나 이런 게 살아있는. 또 이쪽은 시험을 봐서 그냥 가는 걸 했으면 좋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정시와 수시가 동시에 있어서 나쁜 점이 뭐냐면 수시를 보고 나고 가는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정시를 계속 봐야 되는 아이들은 수시를 본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한 반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나였으면 어땠을까? 시험을 봐서 가는 걸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 입학사정관 혹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합쳐서 하는 거 이걸 할 건지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고 결정한 다음을 했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면 4가지 안 중에 1번안과 4번안은 크게 보면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자는 거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그렇죠? 거고. 2, 3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높이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교육부에서 왜 안 하고 결국은 시민단체에 맡겨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아까 말한 학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갔었으면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사실 이 문제들이 아까 그 폭염과 비슷해요. 집안에 대입 보는 아이가 있는 거 없는 거가 관심도가 차이가 너무 그렇죠. 많이 나기 때문에 대국민의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남녀노소 다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좀 차근차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부의 입장이 학종 쪽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질문 네.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종 쪽이 낫느냐 시험 보는 쪽이 낫느냐로 얘기하면 이 세 명의 얘기도 아마 끝도 없이 결론이 안 날 거예요. 100명 모이면 다 100명 교육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저는 약간 이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헛돌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교육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좋은 그쵸? 대학교 좋은 학과 이게 안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아이를 그런 쪽에 보내고 싶어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그 학부형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시험에 가는 아이들은 시험 쪽으로 미는 거고 시험은 좀 안 돼. 우리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종을 미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결국 그런 거죠. 네. 그럼 교육부만 나서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부에서 확실한 의제를 가지고 해줬으면 처음부터 밀어붙였으면. 네. 근데 너무 여론을 잘 폈다. 지금 또 문제되는 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인데. 그렇죠. 2번 안만 절대평가고 1번, 3번, 4번은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공약 또 김상곤 장관이 이야기한 것 또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한 것 다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거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뭔가를 내놓았다 치자. 교육부에서. 그럼 또 각 시도에 있는 교육감들하고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명 중에서 수기제도라는 걸 사한 것이 어찌 보면 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 덕분에 이것도 아마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난제니까 또 이 방법을 취하면 혹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그것만 증명된 것 같아요. 결론은. 두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교육부 장관, 대통령 다 같은 생각이고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절대평가를 지지하는데 이번 시민단체가 내놓은 4개 중에 3개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분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절대평가를 해서 수능을 일정 점수만 이상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럼 학종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세부적인 것을 또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평가를 한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정보조차도 많이 없다는 게 전 그렇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험이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절대평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SAT를 통해서 우리로 치면 수능 같은 거잖아요. 수능에 절대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각 대학별로 또 상위권을 어떻게 뽑을지는 또 다르게 정하거든요. 네. 학력고사 세대여서 그런지 인정을 하네. 학력고사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었을 때가 저는 요즘 애들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벅찬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는 건 좋은데 그게 저는 맹점이 있다고 봐요. 고등학생 때까지 원하는 바가 뭔지 알았어요? 저는 제일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있을 수 없거든요. 요즘 대학을 딱 합격하고 나면 엄마한테 그런다면서요, 학생들이. 엄마 자 이제 됐지? 엄마 원하는 거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럼요. 직장 면접 가서도 엄마가 여기 가라 그래서 가라. 학종의 가장 큰 부작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관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어떤 정보력만으로 캐내기가 어려우니까 학원 시스템에 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직업도 만들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쪽의 어떤 대학 입학과 관련된 산업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까지 발달을 했는데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단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 저 생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이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되게 토론을 잘한대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입시와 관련이 되면서 토론하고 독서하고 하는 교육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갑자기 그 능력이 또 신장된 측면도 있어서 사실 국가적 인재를 기른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쪽이든 정하면 좀 한 20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건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서냐 보수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한 번씩 또 이렇게 바꾸니까. 네, 뭐든지 하여튼 방향을 한 개 정했으면 한 20년에서 한 30년은 그냥 쭉 하는 걸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그래서 사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뽑고 정당하고도 관계없이 뽑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하지만 이게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그 문제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간단한 거는 예전에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쳤던 그런 방식이네요. 학력고사. 네. 되게 단순하긴 하죠. 되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 끝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아니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게 힘들게 하는 측면도 아까 말한 거 있고. 근데 지금 학생들 중3 이번에 개편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거 있는데요. 수시, 정시, 통합 여기 절대 반대입니다. 학생들은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네. 학생들 기회를 여러 번 달라 이거죠. 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학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은 그래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전에 학력고사 때는 그거 있었어요. 전기 있고 후기 있고. 후기 있고. 진짜 옛날 사람. 전기 있고 참, 후기 있고. 그리고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반반이네요. 절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 입장을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일 다 중요한 당사자들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또 고려해야 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입시제도와 그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지는 어떤 사회적 지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만에 맡겨놓을 정책은 못 된다라는 거죠. 반반인 건 뭘 해도 욕먹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쪽으로 하면. 어쨌든 이번 최종적인 대입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교육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은 들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우리 연예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하진 기자 2주 동안 왜 안 나왔습니까? 다른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잘린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90년대 걸그룹 도박 사건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났는데 그 SES 슈 씨가 금방 내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제 슈 씨가 지난달에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사실 첫 보도에서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네티즌들이 이제 유진 씨를 지목을 했죠. 같은 멤버에. 그래서 슈 씨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하고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실명을 자신이 밝혔습니다. 내 친구 유진 아닙니다. 접니다. 이렇게. 네. 자, 그 해명이랄까요? 뭐 사과랄까요? 네, 사과와 더불어 이제 그 빚진 6억 원을 이제 계속 변제를 하고 있고 다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죄를 했죠. 네. 도박에는 어떻게 손댔다고 합니까? 우선 자신은 전혀 도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인과 함께 그냥 카지노에 방문을 했는데 뭐 규칙도 전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큰 돈을 잃으면서 그게 또 이자가 또 붙으면서 지금 이렇게 빌리게 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 계속 보이고 도박장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과거에 소문. 네. 네. 도박장에서 슈 씨를 봤다는. 네. 마스크 쓰고 있었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네. 5월, 6월에 좀 집중해서 그런 목격담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들으셨군요. 네. 김 기자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잃을 정도면 어쨌든 몇 개월 이상 그렇죠. 오랫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주 들었다는 건데 그 국내에서는 내국인은 강원랜드만 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슈 씨는 강원랜드 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죠? 네, 슈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슈 씨가 말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자신은 몰랐다고 해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정말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했는데 뭐 6억 전부를 도박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절반 했다고 3억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3억을 잃을 수가 있나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죠. 그 룰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3억 뭐 미니멈 3억 6억 중에 뭐 한 5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목격담도 보면 자주 방문했다고 W 호텔에서 뭐 많이 목격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잘못은 사과하지만 정말 실수를 했지만 일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상습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근데 제가 봐도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방송의 모습을 비쳤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셋이죠. 그 육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카지노를 자주 드나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네. 누구한테 맡기고 갔나요? 뭐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아무래도 뭐 직업의 특성상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자주 방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슈의 남편이 전직 농구 선수죠? 네, 임효성 씨. 네. 그 임효성 씨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뭐 슈 씨와 마찬가지로 임효성 씨도 죄송하다고 일단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슈 씨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최근에 육체적인 피로가 극도로 심했고 또 연애 활동의 기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부분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 죄송하다고 돈은 이제 갚고 있는 중이고 상당 부분 갚았다고 또 임효성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임효성 씨도 알고는 있었는 모양이에요? 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슈 씨가 이미지에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처음에는 비난이 많다가 슈 씨가 인정하고 또 임효성 씨도 사과하고 하니까 좀 바뀌었다고 해요. 네티즌들의 비난보다는 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로.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슈 씨가 그 육아를 하면서 좀 힘든 모습들을 좀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공감을 하시는 네티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 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연예인들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동안 방송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 동료 연예인들이 저렇게 도박으로 힘든 거 보면은 본인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꾸 도박 사건에 연루되는 이유는 남배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디 하소연하거나 뭐 힘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정말 그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칫 뭐 한순간의 실수로 도박에 빠져들거나 사실 도박이 주는 게 굉장히 강한 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뭐 약물 같은 마약하고는 좀 다르지만 극적인 긴장감과 극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이제 뭐 약물이든 도박이든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보면 인기 좀 상당히 절정에 있던 남성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근데 이제 슈 씨는 그런 측면에서 좀 특이한. 걸그룹 출신은 처음이죠. 걸그룹 출신도 처음이고 또 여성 연예인이 이렇게 부각된 것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관계자들한테 좀 들어본 바로는 도박 브로커들이 연예인에게 좀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빠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태우 씨는 도박 혹시? 저는 뭐 사실 뭐 그런 쪽에 제가 일단 취미가 좀 없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도박을 할 만큼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참 아쉬움은 애를 셋이나 기르는 엄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영화 같은 데 막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도박장에 오는데 뭐 애 없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참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논리적 이유가 좀 힘든. 근데 이제 우리 네티즌이나 우리 국민들의 특성이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만 또 빨리 인정해버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양쪽이 다 작용된 사태가 이번에 슈 씨의 도박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어제부터 연예인 관련 뉴스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슈 씨도 그렇고 그 자동차 갑질 그 문제도 그렇고 잼이죠. 네, 황현민 씨. 황현민. 이제 이름 막 얘기가 됩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 안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동료 연예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파서. 황현민 씨도 또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실명을 자신이 밝혔습니다. 잼. 네. 오랜만에 제가 아는 그룹이 나오는군요. 그동안 김한기 기자가 뭐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잼 압니다. 네. 잼은 뭐 거의 전곡을 다 하실 것으로. 윤현숙 씨도 있었고 그죠? 윤현숙 씨도 잘했죠. 그렇죠. 윤현숙 씨 나중에 솔로 그것도 코코도. 뒤에 심었군요, 코코. 90년대 쪽에 연예계 쪽으로는 약간 이 작가님이 달인이시네요. 그럼요. 상당히 잘하시네요. 80년대까지 뭐 쭉 깨고 있죠. 자, 어제부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관련 불미스러운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보통 연예인 뉴스가 터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덮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사평론가 남태우 씨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언론이 정론직 피해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것이 이제 좀 확대된 음모론을 많이 가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건 좀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사안은. 왜냐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추정하는데 첫째로는 북한 뉴스를 덮어줄 정도로 북한이 어떤 궁지차한 것을 덮어줄 정도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언론의 어떤 기사 배치라든지 논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또는 빼라 넣으라 할 정도로 힘이 있거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두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강산 댐 때처럼 예를 들어 댐 터지면은 수공을 해서 63빌딩이 물에 잠긴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막 모여가지고 안보 위기하고 또 돈을 거두면서 준조세처럼 돈도 거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 YTN 라디오도 있지만 매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곳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기사 하나로 언론을 호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음모론으로 짚힐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가기 전에 ES 앱으로 1인조 떼강도님. 맨날 다운받아 듣다가 라이브로 듣는데 좋네요. 제주도는 오늘 비 잠깐 왔었는데 급수에 문제 있는 지역들 해갈될 정도는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제주도 비 왔군요. 다행이고. 제주도에서 그런데 라이브를 어떻게 듣죠? 수도권 방송인데?
팟빵 앱으로 들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팟빵 앱과 예스 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전국 어디서나 아니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남배우 강점이 있는. 자, 여름 성수기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 사건이죠. 실제 이중 스파이 모티브로 한 흑금성을 모티브로 한 영화 공작. 네. 8월 8일 날 개봉 예정이라고요. 예. 8월 8일 개봉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준 남성 배우들의 남자 배우들의 핫한 연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아시다시피 흑금성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핵개발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기부에서 스카웃돼 가지고 북쪽으로 흑금성이라는 그 암호명을 가지고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서 간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아진 기자 여기 기자시사회 VIP 시사회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초대 못 받았나요? 저는 초대를 후배와 갔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네. 근데 호평이 아주 일색이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좋다는 얘기가. 본 기자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네. 사실 이 흑금성을 이 윤전민 감독이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는 팟캐스트 EJ라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윤전민 감독이 EJ에서 흑금성 특집을 듣고 네.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주인공들이죠. 황정민 씨 이런 분들한테 다 또 들려주게 했다고 합니다. 그 EJ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럼 꼭 가서 보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요거는 지금 1일 1자란 코너죠. 그렇죠. 제 얘기하신 거. 깨알잖아. 뭐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인데 뭐. 예. 네, 그리고 뭐 이 작가가 그걸 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북한에서도 일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흑금성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자료나 이런 것들도 영화 만들 때 좀 제공하고 하셨습니까? 그건 요청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 예. 그 얘기 들으면 다 나옵니다. 4시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성민 씨 연기가 이성민 씨가 아마 이게 인생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영화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개봉 전에 칸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그래요. 네네. 그 현지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뭐 5분간 기립박수가 나오고 엄청나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환호를 했는데 사실은 윤전민 감독이 약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개봉 시점 잡는데. 왜냐면은 이 공작이라는 영화가 치열하게 이데올로기로 맞붙는 그래서 남북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얘기거든요. 서로 그렇죠. 이중 간첩 보내고 속이고 속고 하는 건데 남북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지금 시점에.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화 개봉 타이밍이. 강철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뭐 남북 핵을 나눠 가진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안전판을 마련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북핵과 남북 화해 모드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아주 큰 성공은 아니지만 4,500만 정도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인당 같은 경우는 스토리 라인도 이상하고 굉장히 심합니다,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투자했는데 지금 한국에 계속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뭐 출연했지만 그 워너브라더스 고전작이 챔피언이었거든요. 챔피언에서 별 타격을 못 받은 인랑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는데 반면에 공작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남북의 긴장 관계가 있었지라는 걸 생각한다면 또 영화의 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통한다. 이건 좀 통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범죄의 전쟁이나 군도 정도가 한 500만 가까이 윤종민 감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못지않게 아마 가지 않겠냐 이 작품은 상당히 흥행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랑이 오히려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연령 제한 있나요? 연령 제한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15세 정도인데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걸그룹으로. 네. 다시 갑니까? 예.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룹 주얼리 출신. 주얼리까지 제가 잘 압니다. 예. 네. 다행이죠? 네. 주얼리 출신으로 솔로 가수 활동을 하는 서인영 씨가 2년 만에 컴백했다고요? 네, 서인영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서인영 씨가 지난해 1월에 이제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가 되면서 욕설? 네. 그 매니저 스텝. 네.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재개한 거죠.
네. 그래서 뭐 4가지가 없다 원래. 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뭐 퍼스트 클래스만 요구하고 뭐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인영 씨가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나온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과했습니다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뭐 기사를 냈고 다른 기사의 댓글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여론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더 안 좋아요? 네,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갑질 상황을 겪으면서 네티즌들이 좀 더 그 몰입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뭐 재벌 들었어요. 갑질 막 이런 걸 겪으면서 네. 갑질은 절대 안 된다. 네. 거의 뭐 서인영 씨가 연예계 갑질의 거의 레전드급으로 오르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국민 여론이 또 재벌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엎친 데 겹친 쪽으로 네. 더 심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K2K2님이 답 달아주셨네요. 공작 12세 관람가랍니다. 공작이 15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12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남태호 씨가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말하는 거 많이 틀리잖아요. 제 얘기에 근거가 별로 없다. 네.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인영 씨는 조금 당황스럽겠네요.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복귀까지 했는데도. 네, 근데 뭐 그 욕먹을 각오는 하고 있었고 사실 서인영 씨가 소위 말하는 뭐 전성기 때도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도 그때도 자신은 욕을 많이 먹었었다고. 원래 좀 미운 털이 박혔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주는 거 없이 싫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네. 조금 뭐 웃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놨다고 해서 정말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네. 밖에 제작진이 엄청 좋아하네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고 있다니까. 그래요. 그 주얼리 노래 우리 남배우 씨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저는 주얼리 노래는 알고요. 서인영 씨의 솔로곡은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랑했다 치자 이런 거 정도는 아는데. 신데렐라 있죠.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신데렐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정말 모르시는군요. 밀리다니. 저 주얼리는 압니다만 주얼리가 2001년부터 15년까지 굉장히 오래 활동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래 활동했어요. 박정아 씨. 네, 박정아 씨. 장수 그룹이더라고요. 이지연 박정아 씨 요즘에 홈쇼핑에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네, 홈쇼핑에. 네, 제가 TV 돌다가 박정아 씨 나오면 그거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예능에 팬이신 거 아니에요? 이 팬은 정도면? 아닌데. 네. 이지연 씨가 옛날에 예능에도 많이 나오셨죠? 맞아요. 네, 그랬고. 그럼 서인영 씨. 또 누구죠? 그 한 분 더 있죠. 조미나 씨라고 조미나 씨까지. 그분도 이제 갑질로 조금 그분도. 빵집. 네. 이 그룹이 약간 갑질 그룹이군요. 몰랐네요. 예. 노래 안 하실 겁니까? 노래 한 곡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노래.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너무 웃으시는데 편해지나봐 부드러운 미소로 모르겠네. 나지막한 목소리로 방송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라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여기까지는 압니다. 마이크 내렸답니다. 예. 대망신이네. 네. 언제 내렸습니까? 마이크 내렸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작 12세 영화 맞고요. 그래요? 예. 12세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밴드를 굉장히 넓혔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첩보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좀 폭력신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한 15세로 봤는데 12세로 했다는 건 굉장히 밴드를 넓혀서 관객층을 많이 유도하겠다는 목적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윤종빈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제일 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범죄의 전쟁이나 군도 같은 연령대가 경우는 좀 높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욕설이나 폭력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소재가 이런데 오히려 12세가 낫다고 할 정도면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코어층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연령대를 낮게 잡으면 수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어필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연예인들은
갑질도 뭐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항공기 타고 바비킴 씨. 네, 심심하면 좀 터지는 이야기죠. 예. 바비킴 씨는 사실 초기에는 항공사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네. 모르겠다고 해버리니까 마침 근데 이 사람이 술이 굉장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잘못으로 이어진 것이죠. 파핀 현준 씨도. 네, 파핀 현준 씨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본인 그거. 네, 협찬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석이 아니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협찬 거지다 이렇게 좀 조롱을 했죠. 네. 네, 협찬 거지라는 표현 처음 본 블로거지는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협찬 거지까지. 사실 이게 협찬 받고도 사실 본인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협찬 받을 레벨이 아닌데라고 섭섭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대중에게 공표하는 즉시 맞아요. 이 사람 협찬 거지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노래를 괜히 시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댓글은 다들 난리네요. 댓글에 또 비난 일색입니까? 이 작가 눈앞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축축 처졌는데 남배우님 덕분에 빵 터졌어요. 또 유후 남배우님 때문에 오늘 제일 크게 웃고 있어요. 박수 치려고 볼펜 던지셨나요? 남배우님은 여자 그룹 노래가 잘 맞는 듯해요. 결국 댓글 달게 하시네. 남기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은 YTN 생방에서 노래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제 제작진이 이제 오디오 레벨을 내리는 데까지도 끝까지 버티면서 노래를 불렀다. 예. 네. 반응은 좋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제가 이 작가한테 요거도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제가 한 3달 정도 수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6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